이 동네에서 계속 장사할 거면 그 배달 잘라.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피자집 사장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한 고객이 쏟아내는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 고객은 배달앱에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를 올렸고 지역 맘카페에는 허위 사실을 도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배달이 늦어지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상짓을 했던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요. 과연 이 진상 고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꿈꾸는 피자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45, 이 동네에서 10년째 가게를 꾸려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 7시면 가게 문을 엽니다. 반죽을 미리 준비하고 토핑을 손질하는 일상이 저에겐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지요. 우리 가게에는 특별한 배달원이 있습니다. 이준호 20살의 청년인데요. 대학생인 준호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성실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청년의 책임감에 감탄하게 됐어요. 지난 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이 생각납니다. 대부분의 배달이 중단됐지만 준호는 눈이 쌓인 길을 헤치며 배달을 나갔어요. 걱정되어 전화했더니 고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못 갑니까 가라며 웃더군요. 그날 저녁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돌아온 준호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그 청년은 오히려 제게 감사하다며 밝게 웃었지요. 또 한 번은 주문을 잘못 받아 엉뚱한 피자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객의 항해 전화를 받고 당황했는데 준호가 자청해서 새 피자를 무료로 배달해주겠다고 나섰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가게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단골 고객이 되었지요. 준호의 진심 어린 태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그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는데 할머니, 약은 드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목소리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그 뒤로 종종 남은 음식을 더 챙겨 보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준호도 할머니가 우리 피자를 좋아한다며 수줍게 받아가곤 했지요. 한 번은 준호가 급하게 휴가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다고 해요. 걱정되어 병원을 찾았더니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말하길 밤새 할머니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준호를 보며 이 청년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유난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주문이 쏟아졌고 준호는 쉴 새 없이 배달을 다녔어요. 마지막 배달을 나가기 전 준호의 표정이 문득 굳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바쁜 상황에 그저 조심히 다녀와라는 말만 건넸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평범한 배달이 우리 모두의 삶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배달을 나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보통 이 거리면 20분이면 충분한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배달을 한 후에 문자로 간단히 연락을 주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문자를 건너뛸 때가 있긴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게 정리를 대충 마치고 시계를 보니 11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사이사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까지 받지.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귓가에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냈어요. 마지막 배달 주문 고객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뭔 놈의 피자가 시킨 지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보낸 거 맞아? 갑작스런 욕설과 함께 다다다 쏘아대는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제 불안함이 맞았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준호가 단순히 문자를 안 보낸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발 사고는 아니길.
저는 배달원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고객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 새끼 집구석에서 개념이란 걸 하나도 안 배우고 자란 거야? 시간 개념은 개나 줘버린 거냐고. 대학도 못 가는 찌질이 새끼가 배달이나 하면서 고객한테 이딴 식으로 해. 못 배우고. 없는 것들은 이래서 못 쓴다니까.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진상 고객 하루 이틀 상대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 이런 말을 내뱉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걸까요? 단지 피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말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기분이 상한 것도 사실이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음식값을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협박을 하더군요. 환불?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내가 이 시간에 주문을 왜 했겠어? 환불받으려고 했겠어? 사장이라는 게 이 모양이니 배달도 그딴 애들한테 시키지. 그딴 쓰레기 마인드로 장사를 하니까 나 같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 아냐? 너네 가게 문 닫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각오해. 진짜 그놈의 별점이 뭔지. 저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들으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진상은 어디서 갑질 못해 죽은 귀신이 들러붙은 건지 아주 청산 뉴스로 말을 이어갔어요. 당장 피자 2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드 메뉴 전부 다 넣어. 아니면 내가 배달앱에 올릴 리뷰 봐봐. 쥐똥만한 별점에 내 가게 실명으로 다 까버릴 테니까. 동네 맘카페에도 올릴 거고.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해서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인 줄 알아?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저는 10년치 인내심을 쥐어짜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귓가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준호 이 녀석은 왜 안 하던 사고를 친 거야? 순간 준호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할 아이가 아닌데. 순간 욱해서 준호를 욕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준호가 책임감 강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고라도 났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묵직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반죽을 만들면서도 자꾸 준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무단 결근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날 오전 11시쯤 배달 플랫폼에서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형식적인 인사 뒤에 그 사람이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귀사의 배달원 이준호 씨에 대한 심각한 민원이 접수되어 플랫폼 이용을 일주일간 정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플랫폼 담당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저 고객 응대 불량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이용 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강한 청년이 갑자기 제재를 받다니요. 전화를 끊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어젯밤부터 지역 맘카페와 SNS에 준호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달원 인성 최악, 고객에게 반말은 기본의 막말까지, 시간 지연의 사과도 없어.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준호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게 일했는데 말이죠. 화면을 내리다 보니 더 심각한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준호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라고 경고하는 글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점심시간에 잠시 가게를 닫고 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벨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께 물어보니 어제 급하게 이사를 갔다고 하셨어요. 젊은 사람하고 할머니가 살았는데 어제 저녁에 짐을 다 싸더라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았어.
젊은이가 할머니를 부축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던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연락처 말고는 준호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인 걸까요? 가게로 돌아오니 몇몇 단골 손님들이 준호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그들도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저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고 준호는 성실하고 좋은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건물 관리인이 들렀습니다. 평소 우리 가게 피자를 좋아하셔서 자주 오시던 분이에요. 준호 얘기를 꺼내시더니 한강 쪽으로 배달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 어제 마지막 배달이 한강 다리 쪽이었다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 다리, 그리고 지연된 배달.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교동창 형사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준호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친구 정우에게 연락을 취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정우는 지금 이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화로 준호의 상황을 설명하자 정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우는 어제 한강 다리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한강에서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 일과 준호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정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준호가 자살 시도자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호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강 다리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게 직원에게 잠시 맡기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정우는 조용한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다리 위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우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저녁 9시 43분경에 한강대교 북단 쪽이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다리 난간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몸. 분명 자살을 시도하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화면 한쪽에서 오토바이가 급하게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헬멧을 쓴 사람이 뛰어내려 그 남성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 준호인지 물었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그 남성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음성은 없지만 준호가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러도 준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20분쯤 지났을 때 준호가 그 남성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난간 안쪽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그 사람을 구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그 남성이 안전하게 구조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어요. 신고자는 지나가던 시민이었고 제 배달원이 그 사람을 구했다는 건 오늘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준호의 배달이 지연된 이유, 그가 돌아왔을 때 창백했던 얼굴, 그리고 다음날 나타나지 않은 이유까지. 자살 시도자를 구하느라 배달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고객의 폭언을 들었을 테고 플랫폼에서는 사실 확인도 없이 그를 제재한 것이죠. 자살 시도 시간이 준호의 배달 지연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우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 목숨을 구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준호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든 준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기를 들여다보니 놀라운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계정에서 올린 영상, 한강의 영웅 마이너스 목숨을 구한 배달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누군가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준호가 자살 시도자를 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조금씩 모이고 있었어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그의 새 주소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호의 새 주소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수소문해봤지만 뚜렷한 단서를 얻지 못했어요. 배달 플랫폼에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고 이웃들도 정확한 정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가 한번 은행 서류를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소 변경을 하느라 바쁘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우리 가게 근처의 은행 지점에 가봤지만 역시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하던 중 배달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준호 소식을 물었습니다. 평소 준호와 가깝게 지내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준호를 찾고 있다고 말하자 그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더니 귀띔을 해주었어요. 준호가 예전에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은 복지관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성북구 쪽에 있는 복지관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성북구의 복지관들을 찾아다녔어요. 세 번째 방문한 희망복지관에서 드디어 단서를 얻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준호를 걱정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준호와 할머니는 지금 성북구 정릉동 쪽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릉동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2층, 문 앞에 서자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지친 표정의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모습에 놀란 눈빛이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준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처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방 안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것이 느껴졌어요. 준호에게 진실을 알게 됐다고, 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제가 한강에서의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고, 그분이 너무 절망적인 표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준호의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병세는 전보다 악화되었고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에 준호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었어요. 게다가 배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복지관에서도 도움받고 있다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준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책임을 짊어진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살 시도자를 구한 준호의 용기와 인간성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그날 한강에서 자살 시도자를 구했다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영상이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댓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다른 소셜 미디어로도 퍼지고 있었어요. 서서히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친구를 통해 CCTV 영상도 확보했다고, 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준호는 할머니께 괜찮다고, 좋은 소식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결심했습니다. 준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날의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도 오히려 피해를 본 준호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의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인터넷에서는 진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준호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날 배달을 받았던 고객의 항해 글은 여전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영상 속 준호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던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20살 청년의 어깨가 어른의 무게를 감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준호가 그날 저녁 왜 그렇게 창백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지만 이내 입을 열었어요. 한강 다리 쪽으로 배달을 가던 중 난간 너머로 몸을 내민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지나치려 했지만 그 사람의 절망적인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결국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가 말을 걸었답니다. 그 남자는 사업 실패와 가정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해요. 준호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이야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20분이 넘는 대화 끝에 그 남자는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안전한 곳으로 그 남자를 데려다 준 후 서둘러 배달지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30분이 넘게 지연된 상태였죠. 고객에게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고객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배달이 늦었다고 사람 목숨 구했다는 가짜 감동 스토리를 지어내냐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설명하려 할수록 고객은 더 화를 냈고 결국 배달앱에 전화해서 준호가 거짓말로 변명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해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플랫폼은 고객의 말만 믿고 준호의 해명은 듣지도 않은 채 고객 응대 문제로 그를 제재한 것이었어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그 고객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찰 친구에게 받은 한강 다리의 CCTV 영상을 들고서요. 문을 두드리자 나온 사람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를 듣자 처음에는 불쾌해하며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준호가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배달이 지연됐다는 사실을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영상 속 준호의 모습을 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서비스업에서 시간 지키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정우였어요. 준호의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강에서의 구조 장면과 함께 배달 지연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자 배달앱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니 실시간 뉴스에서 준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살을 시도했던 그 남성이 직접 방송에 나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배달원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청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준호는 여전히 묵묵히 할머니를 돌보며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진정한 용기와 선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여론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된 후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용감한 배달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준호를 비난했던 글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날 진상을 부렸던 고객의 계정은 순식간에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동네 맘카페에서는 그 고객이 퇴출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배달 플랫폼의 공식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조사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준호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복직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그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의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온 것이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구직 정보들이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준호에게 배달 플랫폼의 공식 사과와 복직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부터 여러 연락이 왔다고 해요. 배달 플랫폼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준호는 복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서는 당장 수입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회사들에서도 제안이 오고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제 그의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대기업 회장이 준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장학금과 할머니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호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상 고객과 무책임한 플랫폼의 대응에 화가 났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보다 희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많은 생각 끝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제안과 장학금은 감사히 받기로 했지만 학업을 계속하면서 주말에는 여전히 우리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려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흔쾌히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배달 일정을 그의 학업 일정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앞에 새로운 문구를 걸고 싶다고 준호에게 말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배달은 없습니다.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준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랐어요. 인터뷰 중에 기자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냐고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배운 가치가 있다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준호는 할머니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기자가 떠난 후 가게 앞에 새 현수막을 달았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배달은 없습니다. 그 문구를 보며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때로는 불공정하고 아프게 하지만 준호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여전히 희망이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지역 뉴스에서 시작된 보도가 전국 방송으로 확대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영웅 배달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준호의 용기와 인간성에 감동했고 그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플랫폼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준호를 복직시키는 것을 넘어 배달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고객 클레임에 대한 대응 지침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해요. 준호의 사건을 계기로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배달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피자를 사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게 앞에는 작은 메모판을 설치했고 사람들은 준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준호의 할머니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치료비로 더 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사들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되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늘 지쳐있던 그의 모습이 한결 밝아졌어요. 자살을 시도했던 중년 남성도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준호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준호에게 건넨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동네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피자 배달하는 청년으로만 보였던 준호가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격려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영웅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진상 고객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준호에게 공개 사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여론의 압박과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고 해요.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주말에만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에 더 집중하면서도 여전히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내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배달을 나갈 때마다 작은 카드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작은 카드였어요. 고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카드에 감동받고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청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종종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이런 이야기를 모아 작은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영웅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행동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배달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저녁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문구는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작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준호를 통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때로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 그리고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달원 준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우리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감동,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갈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